자, 두 번째 세션은 쉬는 시간을 10분 대신에 5분을 더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원래 40분 35분에서 40분 전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또 당했다. 자, 그래서 이 종분화라는 그 개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진화 계통도 여러 가지 계통도가 있지만 아주 크게 큰 차원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그 루카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뭐 일일이 뭐 세세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안은 뭐냐면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일단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큰 집단, 그룹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좀 더 친숙하게 우리니까 알 수 있는 진핵세포라고 하는 모든 진핵세포들은 지금 이 유캐리오타 이게 저 서양 문화권들도 우리가 이제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것처럼 이들도 이 라틴어 문화권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발음들이 주로 이제 이런 뭐 이상한 발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유캐리옷 하지 않고 유캐리오타 뭐 하고 아키박테리아 하지 않고 아키아라고 해서 이들이 고세균이라는 얘기죠. 진핵생물, 고세균, 여기는 세균, 박테리아라고 해서 이 보라색으로 그러니까 각각 하나 봐봤자 이들은 너무 큰 그룹들 세균 안에서도 지금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우리를 좀 여기서 찍어보세요. 마치 저 은하수에서 지구 찾아보라는 듯이 여기서 우리를 찍어보세요. 어디 있어 우리? 애갱에 애니멀의 안에 지금 종의 개념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 여기서는 지금. 애니멀 중에서도 우리는 호모 세이피언스라고 하는 하나의 아주 작은 종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애니멀 말고 옆엔 누가 있지? 펀지가 뭐지? 펀자이 균류, 곰팡이들 얘기하는 곰팡이, 버섯, 효모들이 전부 이 펀지라고 하는 그룹에 전부 속해 있는 애들. 그 옆에 누가 있지? 식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고등 생물들, 진핵 생물 중에서도 이 고등 생물에 최소한 속하는 들은 바로 요 끝부분에 지금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진핵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뭐야 도대체? 나머지 이들은 뭘까요? 그럼 도대체? 진핵 생물은 누구누구가 있다고 얘기했지? 동물 있고 식물 있고 균류 있고 그 나머지 또 하나 마지막 한 그룹 진핵 생물 뭐였지? 지난 시간에 아메바가 속한 그룹 원생 생물이라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요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도대체 근본을 알 수가 없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물, 균류, 식물은 전부 어디서 갈라져와? 하나의 공통조상 뿌리가 지금 딱 잡혀 있네. 이 지금 원생 생물들 봐. 근본을 알 수 없는 놈들이야. 이 근본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만큼 도대체가 종잡을 수 없는 얘를 도대체 어디다 분류해야 되지? 골치 아픈 녀석들은 그냥 그런데 보니까 진핵생물이네. 꼴에 핵은 가지고 있네. 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같이 모아놓은 것들이 원생생물. 그만큼 골치 아프고 분류하기 복잡하고 다양한 친구들이. 그 다음에 고세균들 희한해. 이름들이 희한한 이유가 할로필 뭐 라틴어를 잘 안 배워가지고 나도 안 배웠지만 할로라는 얘기는 소금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필 하면 오디오 필이 뭐예요? 음악에 미친 애들, 음향에 미친 애들 오디오 필이라고 얘기하잖아. 얘네들은 소금에 미친 애들. 그러니까 보통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소금 뿌려두면 세균이 못 자라잖아. 그래서 그것을 음식을 보존하는데 소금으로 절이거나 하는 건데 그 소금 절임이 이들한테는 전혀 안 맥힌다는 얘기죠. 서모프로티우스라고 하는 왜 이름이 서모일까 얘네들은? 서모 보온병이 뭐지? 서모 이게 열을 얘기하는 건 열. 이 친구들은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도 이들이 어디서 생존할 수 가능하냐면 섭씨 100도에서 생존 가능한 물 끓여도 소용없는 친구들이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용암 근처 부글부글 끓는 데서 원래 살아오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섭씨 100도에 그런 데서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그러니까 희한한 애들인 메산
그 독가스인 메탄에서 잘 자랄 수가 있는 그런. 하여튼 이 고세균이라는 친구들은 좀 참 이 생활 방식이, 생활사가, 라이프스타일이 참 희한한 친구들. 아주 열악한, 도저 어떻게 저런 데서 살 수가 있지? 라고 도저히 불가사의한 그러한 장소에서 살고 있는 세균들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세균들이 이렇게 엄청 있고 하는 식으로, 어쨌든 자세한 하나의 디테일을 지금 여기서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 같은 세균과 고세균의 공통점 뭐예요? 세균 그 공통점 둘 다 원핵세포라는 얘기지. 핵이 없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만큼 이들은 서로 뭔가 다르니까. 그들이 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영역은 애경에 여기에 우리만 놓고 볼 때는 이렇게 각각의 전부 이렇게 하나의 이 공통 조상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 개통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것이 다 왜 갈라졌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 선택이 이들을 전부 갈라지게. 왜? 적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훨씬 최적 적응을 하게 된 그런 개체들은 그들만의 특성을 표출하게 돼서 나머지 또 다른 식으로 적응을 한 그런 친구들하고는 완전히 서로 다른 일을 같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연 선택을 하는데 어떤 여기가 하나의 집단이라고 칩시다. 이 하나의 서식지에서 우리가 자연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칩시다. 여기에 현재는 같은 종이야. 여기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분화가 될 과정이 있어요. 이랬을 때 그것이 진행되는 방식에 있을 때 5가지의 어떤 특이적인, 언제나 항상 거치는 과정이라고나 할까, 이것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형질의 다양성.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집단의 개체군의 형질의 다양성이 일단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자연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형질의 다양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형질의 다양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전부 다 쌍둥이들이다, 클론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연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면 이것이 왜 필수 전제 조건인지가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형질의 다양성. 자연 선택을 하는데 자연은 뭘 보고 선택을 하는 얘기야? 자연이 선택을 하는 뭐 어떤 개체가 있을 거야. 객체. 딱 했을 때 자연이 여러분들의 무슨 뭐 GPA 성적순으로 지금 선택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뭔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다양성이라는 그 각자의 가진 다양성이 결국은 대응 방식, 하나의 형질로 나타나요. 형질. 유전적으로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이 하나의 형질이라고 하는, 형질에는 뭐 어떤 육체적인 어떤 특성도 있을 것이고, 키가 얼마나 크다, 몸무게가 얼마나 있다, 또는 지능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전부 다 각자 하나의 형질이거든. 눈 색깔도 형질이고, 피부 색깔도 형질이고.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자연 환경 자체들은 전부 그러한 각자의 밖으로 표출이 되는 어떤 형질에 의해서 이 형질은 내 자연에,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전개하려고 하는 하나의 선택을 하는 자연에 맞아. 여기는 잘 적응이 돼. 불행해도 저 개인이 저 사람이 지금 표출하는 형질은 여기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그 형질 자체가 자연 선택의 하나의 객체가 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그런 다양한 형질 중에서 일부가 선택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형질이 전부 다 똑같다면, 클론이라는 얘기는 그 형질이 다 똑같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완전히 all or none, 그러니까 대박 아니면 쪽박이 되는, 누가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조리 말살이 되든가 아니면 그런 자연 선택 같은 거 걱정하지 않고 모두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형질의 다양성은 자연 선택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그 형질의 다양성 자체가 자연 선택의 객체가 돼서 그 일부가 특이적인 다양한 형질 중에서 어떤 특정한 형질이 선택이 된다라고. 그런데 두 번째,
형질이라고 다 같은 형질이냐? 유전이 가능한 형질만이 자연 선택의 게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를 해서 제가 갑자기 개과천선을 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일부터 당장 헬스 끊어. 그래서 막 열심히 헬스 가서 막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됐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혹시 또 뭐 저런 근육이 정말 멋진 남자야 해서 내가 나의 과분에 분에 넘치는 뭐 배우자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뭐 그래서 어떤 자연 선택의 어떤 일종의 하나의 성공했다고 나름 할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런데 자손을 내 자식을 하나 내 아들을 하나 딱 낳는 순간 어떻게 돼? 금방 뽀롱이 나는 거야. 내 아들이 똑같은 나이가 누렸던 이 자연 선택의 그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못 받지. 그냥 그런 대로 또 받으려면은 그 친구는 또 역시 내 나름대로 가서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해야 되겠지 하는 식으로 개인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은 형질,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학술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획득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 acquired, 획득 그대로 글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acquired trait라고 하는데 이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잖아요. 일단은 나중에 가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딱 받아들인 사실 자체는 멘델이라고 이름 들어봤어요? 멘델이라는 사람 유전의 창시자인 수도원에서 그 다윈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을 해낸 사람. 옛날에 사람들이 유전자라는 개념을 전혀 몰랐지. 유전자? 그냥 마치 물처럼 엄마 아빠 반 섞으면은 대충 이렇게 반씩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한 거지. 엄마의 유전자 반, 아빠의 유전자 반씩 타가지고서 이렇게 섞으면 똑같이 그렇게 보이니까 일단 둘이 같이 닮아 나오니까 자식들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한 번 섞인 물은 다시 분리가 안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유전자는 아마 딱딱한 마치 고체처럼 이렇게 서로 하나씩 딱 띄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결합했다가 나중에 다음 세대에서 이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거야 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염색체 아까 얘기했듯이 46개 중에 1번 1-1 했을 때 하나씩 띄어내잖아요. 그러니까 23개를 딱 골라가지고서 각각 했다가 나중에 다음 세대에서 그 23개씩 합쳐졌던 것이 다시 분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 띄어서 그게 이제 세대를 지나면서 갑자기 없어졌던 유전 형질이 다음 세대에 가서 할아버지 유전자가 갑자기 손자한테 나타난다는 경우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맨델은 염색체라는 것은 도대체가 꿈에도 상상을 할 수도 없던 그런 시절에 이미 유전자라는 건 마치 기가 막히게 염색체에 있는 것처럼 마치 정말 그러니까 하느님을 그래서 믿었나? 아마 신의 계시가 있었나 보지. 그 뭐 성직자였잖아. 카톨릭 신부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출을 해낸 최초의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업적이 뭐냐면 이 모든 형질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거지. 어떤 밖으로 나타나는 외모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유전자에서 결정이 돼가지고서 튀어나온다라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뭐 변하는 거 아닌가요? 형질도? 그렇지. 일란성 쌍둥이도 딱 나왔을 때 처음엔 둘 다 똑같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생김새조차도 서로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지만 그것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변하는 그런 것은 다음 세대에 그대로 다시 전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환경에 의해서 환경과 씨름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질로 이렇게 표출이 된 이런 획득 형질 이것은 다음 세대에 절대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철칙으로. 그럼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백날 이거 해봤자 다시 도로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를 얘기할 때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진화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세대의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내가 열심히 적응한 노력의 결과가 내 자손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이게 진화가, 이 자연 선택에 내가 승자가 되고, 또 다른 친구는 자연 선택에 도태자가 돼가지고서 그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인데, 그게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는 그러한 개념인데, 거기에 대한 반전이 이제 나중에 반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철칙으로 여겨졌어요. 획득 형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결국 요 유전이 되는 형질만이 아까 요 자연 선택의 하나에 해당이 된다. 자연 선택이 선발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이 모든 다양성들이 전부 이렇게 표출이 되어 있는 이런 집단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선발이 돼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거 두 개는 뭘까? 이것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자연 선택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자연 선택을 구동시키기 위한, 실제로 자연 선택이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이것은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면 두 개가, 이것은 실제로 자연 선택이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에요. 뭐냐 이거? 과도한 개체수, 오버 프로덕션, 오버 파퓰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언제나 이 오버 파퓰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언제나 이것과 같이 가죠. 자원과. 이 환경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그래서 뭐 한 50명의 학생이 있다고 칠 때 자리가 뭐 120개 석이 있다면 무슨 상관이야. 50명이든 60명이든 70명이든. 다만 이게 너무 사람이 많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의자 수가 예를 들어서 50개밖에 없을 때 60명의 학생이 여기에 앉겠다고 할 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누구는 못 앉게 되는 거지. 언제나 그런데 어쨌든 실제 상황에서 언제나 그것이 다반사잖아. 어떤 한 지역에서 인구나 또는 어떤 개체 수는 그냥 본능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훨씬 개체 수가 많이 마구 늘어난단 말이야. 마구라는 얘기는 어떤 자연 환경이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인구가 많아지면 제일 큰 문제가 뭐가 돼요? 먹을 게 없어지잖아. 근데 인구가 많아지는데도 계속해서 먹을 게 계속 제공이 된다면 무슨 상관? 왜 요즘 인구가 줄어드는 걸 우리나라가 걱정합니까? 나와봤자 교육 여건도 안 됐고 잡이 없으니까 나와봐서 애 고생시켜. 그러니까 인구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잡이 언제나 보장이 되고, 그러면 왜 인구가 안 늘어? 그러니까 이 과도한 인구라는 얘기는 언제나 요 자원과 제공하는 자원과 언제나 결부되는 그런 상대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요는 이 두 개가 무엇을 창조하죠? 과도한 개체수와 부족한 자원이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떤 특이한 현상을 언제나 만들어냅니까?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지? 그런 약육강식이기도 하고 상대평가라고도 하지. 상대평가가 뭐지? 비교. 그 비교라는 얘기는 뭐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모두한테 A를 주고 싶지만 오로지 일부만이 A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주 경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쟁이 발생하죠. 경쟁이 발생해야만이 누군가만 이제 그것을 쟁취하고 그 또 다른 누군가는 경쟁에서 도태가 되어가지고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경쟁, 자연이 약육강식에서 승자만을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이러한 식으로 이미 형질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모든 다양한 각자의 형질을 보여주는 각자 다른 다양한 개인들이 다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지. 경쟁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야? 자연? 뭐 걱정해. 먹을 거 언제나 많고 뭐 계속 뭐 배우자 누군가만이 어제 배우자에 선택되는 일 없고 누군가가 뭐든가 원하면은 다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자식 낳을 수 있고 낳을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계속 이 다양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진행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들의 지금 작용이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이거죠. 결국은
오로지 아까 얘기한 약육강식으로 이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을 좀 더 나이스한 얘기로 적자생존. 그래서 이제 이 자연 선택의 결과를 영어로는 이것을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Survival of Fitness라고. 적자생존하고 그게 바로 Survival of Fitness라는 단의 개념이죠. 그것이 이제 진화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한 집단에서. 그러면 그 적자들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식으로 형질이 두드러지니까. 그래서 이 동네에서 승자. 그런데 원래 같은 이런 집단이었는데 저쪽 동네, 산 너머 저쪽 동네에서는 환경이 약간 다르게 하니까 또 다른 그룹의 어떤 특별한 형질이 적자 생존이 됐어요. 그러면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이 두 개의 집단이 처음에 약간 서로 다르지 이제. 그것이 계속 그런 식으로 심화 발전 진행되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 침팬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종분화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왜 또 영어로 써놨어? 한국말로 번역하기 귀찮아 못해서 좀 더 약간 입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똑같은 얘기를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도표로 설명이 된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냥 살펴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실 것이고 자 한번 실전 문제 그러면 자연선택 이론의 근거에서 기린 참 희한한 놈이죠. 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유연성 있는 목을 쭉 늘어놓으면 기린 될 것 같은 그런 그런 건데 근데 이게 긴 목을 가진 기린이 어떻게 진화가 됐을까 이게 이것을 이 자연선택 이론의 근거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사실은 원래 기린이 어떻게 목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느냐의 설명이 두 버전이 있었거든. 응? 첫 번째 버전은 먼저 얘기한 이 유명한 존 백티스 라마르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음에 주창을 했던 이론이 라마르크의 기린 해가지고 자 이것은 뭐죠? 이 라마르크의 기린 버전이 바로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체육관 얘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살면이 아니라 나는 살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살던 말인지 길인지 점이 많은 말이 갑자기 이 동네에는 먹을 게 높은 나뭇가지 위에만 있어가지고서 야 여기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언제나 목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서 점점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점점 이들이 전부 이렇게 각자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서 이 다음 세대로 가서 계속적으로 이 IQ가 마구마구 늘어나서 이제 IQ가 300으로 전부들 이렇게 진화했다는 그런 이론인 거죠. 이게. 얼핏 들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지. 그런데 이것이 왜 틀리느냐? 틀린 이론으로 완전히 판명이 난 것인데 여기서의 치명적인 이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짚고 넘어간 내용이에요. 치명적인 이 오류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들은 무엇을 한 것이고, 뭘 했다고 얘네들이? 진화를 했는데 획득 형질에 대해서 획득 형질을 가지고 진화를 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획득 형질이 뭐지? 유전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다음 자손이 여기에 됐다는 가정이 틀린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왔더라도 지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더라도 그 다음 자손은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데 이 라마르크는 획득 형질도 유전이 되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서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치명적인 오류다라고 이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죠. 다만 반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반전. 그러니까 세상이 이 생물학 이 동네에서 얼마나 반전이 계속 생기냐 하면은 참 그러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반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이거 아니야. 획득 형질 절대 유전 안 돼. 라고.
자, 이제 이 제대로 된 정답인 다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론대로라면은 자연 선택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기린의 목을 내려놨을까 하는 얘기죠. 요 그림만 보고 올 때 설명이 될까? 영어 글씨 너무 깨알 같은 글씨인데 이건 무슨 보험 증서도 아니고 깨알 같은 그거 읽어볼 필요 없이 그림만으로 딱 보고서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을까? 일단 여기 있을 때 일단 출발점 자체가 아까의 이 라마르크의 진화랑 건 뭐가 다르지? 아까 출발점은 모든 기린들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긴 출발점이 다양성이 처음부터 존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진 기린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가정이 여기서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보통 다른 동네에서는 목이 긴 기린은 기껏해야 훨씬 더 목 부러지기 쉽지. 그래서 살기 힘들지 뭐 전혀 이득이 없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살다 보면은 어떤 특이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이한 형질을 발휘할 조건이 전혀 없는 경우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많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항생제 얘기할 때도 똑같이 튀어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이 경우는 그래서 살다 보는데 갑자기 이 동네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가지고서 밑에 있는 먹을 것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먹을 것은 저 위에 있는 것밖에 없어졌어. 기후변화가 생겨가지고서. 그러면 갑자기 이제 목 긴 기린은 스타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 이러고 있었는데 멸시를 받던 목 긴 기린은 저런 병신이 다 있지 하고 하다가 근데 갑자기 유유히 목 긴 기린은 먹을 걸 따다가 옆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암컷 기린을 다 갖다 준단 말이야. 오예. 자손이 생기는 거지. 자손이 되면서 목 긴 기린의 유전자가 드디어 점점 나머지 목 짧은 기린들은 하고 있다가 자손 못 낳고 혹은 심지어 굶어 죽기까지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면 점점 가다가 보면 그것이 목 긴 기린끼리의 이제 교배가 가능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되는 거죠.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식의 설정을 세워가지고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서 이게 이런 진화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다 보면 다 맞아 떨어져요. 재밌게 그러네 그렇게 되겠구나 재밌네 하고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합시다. 근데 진화는 언제나 개체군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언제나 못을 받고 있는 거거든. 좀 전에 이 기린 얘기에서 무슨 얘기일까 이것이? 개체군 수준이라는 얘기는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죠? 똑같은 종에 속하는 이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얘기했죠. 진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는 하나의 새로운 종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하는 기린에서 목 긴 기린이 갑자기 처음에 태어났다고 칩시다. 돌연변이에 의해서 목 긴 기린이 태어났어. 처음에는 그 돌연변이를 엄마를 원망했었겠지.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목 긴 기린이 쭉 태어났을 때 이것을 진화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의 종이 아니잖아. 걔는 그냥 개체군 안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데 이 목 긴 기린이 스타가 돼가지고서 나머지 점점 하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그 동네의 자손들이 다 목 긴 기린으로 돼버려. 그 유전자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목 짧은 말을 하고는 더 이상 이 교배가 안 되는 수준까지 이루어졌을 때 와서야 우리는 이것이 진화됐다라고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진화는 언제나 개체군 수준에서 완전히 표출이 됐을 때까지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서 진화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천에 새로운 인류 탄생 가능성 아직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얼핏 짚고 넘어가서 자 아까 반전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전. 그러면 아까 그 다윈의 진화론 자연 선택에 의한 그런 방식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인류 얘기, 인종을 얘기를 할 때 한번 인종의 진화도 한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북구인에 대해서 북구인은 어떻게 진화가 이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무슨 핀란드 그쪽 사람들이 특히 두드러진 게 뭐야? 키도 훨씬 크고 얼굴색이 피부색이 엄청 하얗잖아요. 머리도 이상하게 아주 정말 튀는 금발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왜 그 사람들을 특별히 따로 찝느냐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어디서 유래했죠?
아프리카에서 유래했단 말이야. 우리 모든 인류가 어디 딴 데서 우후죽순이 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좀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은 사실 전부 다 어디서 건너온 사람들이냐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그때 살았을 당시의 그 모습은 어땠을까? 거의 부시맨 수준이었을 거 아니에요. 부시맨 영화 못 봤지? 그러니까 뭐 까맣고 분명히 까만 피부 가지고 있었을 거고 뭐 어떤 특별한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일부가 야 이제 아프리카 지겨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딴 데 가서 살자 해서 건너와서 살기 시작한 게 이제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저기 저 북구까지 가서 덴마크를 건너 가지고서 이제 스웨덴까지 심지어 건너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달라졌지 이제 생긴 게. 이건 어떻게 된 걸까?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다윈의 진화론의 이론대로 그것을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100명이 건너갔다고 칩시다. 100명의 이 무리가 스웨덴으로 넘어갔어 지금. 갑자기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옛날에 그 원래 있던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것을 어떻게 지금 다윈의 진화론을 설명하려면 그 중에 100명 중에 최소한 한 명은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한 돌연변이를 같이 건너갔다는 얘기지. 그러고선 나머지 99명은 다 죽이고 무엇에 의해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까만 피부를 아니야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까만 피부인데 전부 다 까만 피부인데 딱 한 명만이 돌연변이로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저 햇볕이 왜 어떤 햇볕과 기후가 왜 모든 까만 피부를 다 죽이고 한 명만 살려뒀을까?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져. 그 반대는 이해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도 저 동네 가서 물론 저 햇볕이 그렇게 강렬하지 않은 저 윗동네로 가면은 옛날에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피부 색깔이 까만 이유는 타서 왜 타요? 이게 강한 햇빛 자외선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여기서 멜라닌을 막 분출하는 거지. 그럼 보호가 되니까. 저 위로 가서 보호되면 물론 보호될 필요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잖아. 과부하가 된다고. 근데 얘네들이 왜 죽지? 갑자기 글로 간 사람들 중에 갑자기 돌연변이 흰 피부가 태어나니까 갑자기 모든 여성들이 나 흰 피부 너무 좋아 해서 그 사람만 하고만 결혼하겠다고 전부 줄을 섰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렇지? 이건 뭘까 도대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를 제가 임의적으로 든 거지만 어떠한 경우는 그런 식으로 다윈의 진화론에 의한 이 자연 선택이 딱이 설명을 하기 힘든 경우가 여러 개가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해서 혹시 획득 형질도 유전되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쪽 동네에 갔던 사람들은 그쪽 동네의 특이한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변해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포 2세들 미국 가면은 갑자기 다음 세대에 갑자기 다리가 쭉 길어지고 피부색이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얼굴 피부색이 금방 까매지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달라져요. 조금씩 금방. 뭐 유전자 엄마 아버지 유전자가 달라져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닌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다음 세대에서 이게 획득 형질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환경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하는 건데 이게 유전이 된단 말이야. 그 스칸디나비아에 갔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공통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금방 곧 피부색은 곧 하얘질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보아. 근데 그 하얘졌던 피부가 다음 세대로 이제 유전이 되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인데 그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슬슬 밝혀지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많은 경우에 특히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유전적인 대응을 보였을 때 그 유전자가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가 그것을 마치 메모리를 가지고 있듯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유전자 레벨에서.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서도 같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 그 기억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그래서 특히 그런 것을 이제 획득 형질이 어떤 특정한 경우에 획득 형질이 이렇게 유전이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을 이 인종에 이렇게 분화해서 설명하기가 매우 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종이라는 개념은 그냥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음식을 계속적으로 먹으면서 같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나가는 집단이 인종인데 그들은 생김새가 매우 비슷해지거든요.
처음에는 이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좀 이따 나올 얘기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막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을 쫙 할 때 사람들이 매우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각각의 서로 다른 인종들을 이제 유전체 염기 서열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다를 것이다라고 신이 나서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아. 다른 게 없어. 이건 뭐지? 그런 게 바로 이 유전체 염기 서열 수준이 아니라 유전자에서 또 다른 기작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이 환경에 대응해 가지고서 이렇게 기억을 해뒀다가 계속 획득 형질이 유전되는 형식으로 이제 발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봤자 약간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약간 그럴 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반전이라는 얘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획득 형질은 절대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정답이었는데 이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라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획득 형질은 유전될 수 있어. 이렇게. 자 마지막 토픽은 여기서 일종의 뭐 장밋빛 미래를 비전을 제시하는 뭐 꿈 같은 얘기라고나 할까 하는데 이것이 100% 꿈일 필요는 없다는 아주 무서운 또 현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여기 봐라 아까 얘기한 그렇게 우리가 비하를 하던 침팬지가 여기 있고 이 단계에서는 이건 이제 우리가 화석에서나 볼 수 있는 멸종된 인류의 원조격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들어봤을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많이 남발하고 다녔는데 친구들한테 야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누군가를 모욕 주고 싶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떠올리곤 쓰곤 했는데 어쨌든 호모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호모 허빌리스나 에렉투스냐 그 다음에 허빌리스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 여기가 이제 현생 인류 우리.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면 할 수. 이들은 전부 다 멸종이 됐다는. 뭔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유일하게 우리만이.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인류가 이렇게 새로운 인류는 피부도 좀 이상하네. 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가능성을 얘기하잖아요. 일단은 우리에게 닥친 지상 최대의 명제인 이거 일단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죽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살까? 근데 계속 살면서도 특히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냥 살면 뭐해? 숨만 붙어 있으면 뭐해? 안 늙고 안 죽을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누구나가 바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뭐야? 타임지라고 유명한 잡지란 말이에요. 이거. 헛소리하는 잡지가 아니야. 근데 이 타임지가 갑자기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뜬금없이 2045년 딱 집어넣고선 이때는 여러분들은 전부 그러니까 이 immortality라는 영어가 뭐야? 죽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제부터 각자의 개인이. 제가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있어요. 그딴 방식의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늙지도 않고. 이거 말이 돼 이거? 더더군다나 2045년이면 나도 어쩌면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야 이거 기대되는데 나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45년이면.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서 심지어 이것을 어떤 혹자들은 그래서 호모 에볼루티스라고 하는 새로운 좀 호모 세이피언스라고 하는 일종의 이 사람을 이렇게 가리키는 하나의 학명입니다. 이게 사람 하면은 우리는 사람이라 그러고 영어 애들은 휴먼하고 하니까 뭔가 공통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학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라틴어를 써가지고서 우리가 호모 세이피언스 하면 이게 현생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을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호모 에볼루티스. 자, 왜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이 이론을 전개하는지 한번 따라가나 봅시다. 그랬을 때 일단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왜 우리가 과학자들한테 그렇게 혈세를 과학자들은 뭐예요? 결국 거지들이야. 돈 달라고 구걸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 줘. 나 이거 연구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 하고 서슴없이 돈을 갖다가 주는 그런 사람들이지.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네. 과학 발전이 그냥 쓸데없이 뭐 예술처럼 우리가 좋다, 보기 좋다 하는 것과 다른 점은 실제적으로 과학이 발전되면 이게 따라온 경제가 발전을 해서 경제는 왜 발전시키느냐?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삶의 질이 어떤 식으로 경제가 발전을 해야 먹을 게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개선이 돼서 병이 생겨도 금방 치유가 돼서 그래서 오래 살 수 있고. 그럼 식량이 풍부하게 되면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이렇게 팍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갑자기 100세 시대 어쩌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게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예측을 해봤을 때 이게 훨씬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면은 그 결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미친 듯이 더 오래 사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자, 이것을 다시 거슬러 뒤집어 올라갈 것 같으면은 현재 현생 인류는 언제부터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딱딱딱딱 걸어다니기 시작했느냐? 한 20만 년 전부터 현생 인류가 아까 그 네안데르탈인 무슨 뭐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들과 딱딱 구분이 되게 갑자기 현생 인류라고 해서 호모 세이피엔스가 된 거는 한 20만 년 전부터인데 그때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 이들이? 10년? 20년? 어떻게 알았어? 거기 다 봤구나. 없었나? 20년. 기가 막히게 맞췄네. 20살. 결국 그때 사람들이 건강이 훨씬 나빠져갖고 20살에 전부 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균 수명이란 건 뭐예요? 60살 사는 사람들 있고 5살에 죽는 사람 있고 그 평균 퉁치면 20세가 된다는 건데 그때 왜 그렇게 평균 수명이 20세밖에 안 돼? 일단 태어나자마자 굶어 죽는 애들 수탈 거 먹을 게 없으니까 태어나서 항생제가 있길래 뭐가 있어 그러니까 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재수 좋아서 끝까지 오래 사는 사람들하고 다 퉁치면 평균 수명이 20세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로마 시대에 봅시다. 그러면 20만 년 전 얘기야. 로마 시대는 한 2000년 전 정도겠지. 뭐 예수가 살았던 그때 시대니까. 그 로마 제국 시대 그 로마 시민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였을까 그럼? 40살? 20살이에요 그때도. 전혀 늘지가 않아서 20살이에요. 뭐 그렇게 지구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가장 번영했고 어드밴스드 됐던 진보된 문명 중에 하나인 로마 문명의 그 중앙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이 20세밖에. 물론 많은 전쟁에서 죽고 또 질병 계속 있었고 뭐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죠. 이 평균 수명이 40세가 된 게 언제일까요? 이걸 보시면 알아요. 이 서양에서 동양은 훨씬 더 열악했겠지만 이게 퍼캐피타 이 빨간 거는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고 빨간 게 이렇게 돼서 지금 40세를 선을 딱 친 게 언제쯤이에요 이게? 1800년대에서 1900년도 요 중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지? 이게 뭐하고 언제나 같이 가지? GDP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갑자기 튀어 올라간 게 결국 뭐야? 1950년도, 60년도 이렇게 막 확 올라간 그게 갑자기 경제가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결과가 그 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과학기술이 마구 발전을 해서 결국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논거인 과학기술의 발전이 평균 수명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서야 결국 이렇게 80세까지 이루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만큼 요때 와서 우리가 눈부신 경제 발전과 거기에 따른 눈부신 과학 발전과 그게 먼저 와야죠. 과학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경제 기술 발전해서 보건 위생의 발전이 이제서야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가속화 계속 더 나아가게 이대로 쭉 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술이 앞으로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둘 다 기술이 생명과학에 관련된 기술인데 하나는 유전체 해독 기술이라고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놈 프로젝트 이미 시작이 됐었잖아. 이게
인간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원래 199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2000년에 10년 안에 이렇게 사람의 유전체가 이게 DNA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뉴클리오티드라고 하는 작은 하나의 단위의 화학 구성, 예를 들어서 A, G, C, T라고 하는 네 가지 종류의 다른 뉴클리오티드들이 막 무작위로 연결이 돼서 마치 구슬 하나하나를 꿰듯이 해서 요 A 또는 G 또는 C 또는 T라고 하는 뉴클리오티드라고 하는 단위체들을 계속 사슬처럼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거를 30억 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전체예요. 전체. 물론 그 30억 개의 DNA를 23개의 염색체에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실어 놓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 30억 개로 되어 있는 요 뉴클리오티드 이것을 처음으로 읽는 거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순서가. 마치 이것을 우리가 1번부터 끝까지 저 30억 번까지 하나를 이렇게 줄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을 1번부터 이제 마치 처음에 책을 해독을 알파벳을 하나씩 해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 그래야 나중에 가서 이런 식으로 염기 서열을 해독하고 유전자 지도를 작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유전체라는 개념이 나오지. 모든 유전자와 DNA 총합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지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전체. 그 30억 개의 염기 쌍이라고 왜 쌍이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그 A, G, C, T라고 하는 각각의 뉴클리오티드는 언제나 짝을 지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DNA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DNA를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건 아니지. 이것도 못 그려? 전공이 뭐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리잖아요. DNA 이중 사슬 뭐 하는 식으로. 이들이 각각의 그 뉴클리오티드라고 하는 단위체들이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긴 실이 서로 이렇게 두 개의 사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DNA인데 이걸 하나씩 파악을 하겠다는 게 처음으로. 왜? 그래야 어떤 유전자들이 어떤 염색체에 어디 가서 있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그제서야 파악을 예를 들어서 인슐린 유전자가 몇 번 염색체에 있으면서 인슐린 유전자는 어떤 순서로 이 염기들이 쫙 있구나 이렇게 그거를 알아야 나중에 인슐린 유전자를 뭐 어떤 식으로 뭐 공부를 하는데 시작을 하지. 그게 바로 이유라서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30억 쌍이긴 하지만 길긴 길다 하지만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10년이 걸렸다니 좀 심하긴 하다 그죠? 10년 동안 그것도 10년 동안 혼자 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건데 미국에 있는 기라성 같은 여러 개의 실험실과 일본, 유럽에서 몇 개의 또 실험실이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서로 분담을 해서 야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을 테니 하면서 이렇게 한 게 10년이 걸렸다니 그만큼 힘든 얘기죠 이게. 그냥 유전자 염기 서열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그냥 이거 딱 떼어놓고 분석해 그러면 금방 띡 하고 뭐가 나오는 것처럼 할지 모르지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했어 어쨌든 했는데 30억 불이라고 하는 한국 돈은 진짜 얼마냐 30억 불이면 이거 엄청난 돈인데 3조? 그래서 이거를 전부 국민 혈세로 미국 국민들의 혈세로 미국의 이제 NIH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립보건원이라고 하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고 하고는 국립보건원 DOE는 뭐냐면은 Department of Energy라고 해서 에너지성이 뭐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동력자원부라고 해서 있었어 우리나라도 하는 식으로 그런 데서 이제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한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2000년이에요. 2001년에는 갑자기 이게 30억 불에서 비용이 갑자기 3억 달러로 10분의 1로 떨어져 버리는 게 왜 갑자기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10년 동안 그렇게 삽질을 하다가 야 이건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뭐 어떻게 새롭게 빨리 이렇게 하는 기술 없을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업계에도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인간이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서 유전체 염기 서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빨라 하고 해가지고서 갑자기 이것을 좋아 시간이 뭐 까짓 거 진도 못 나가면 어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10년인데 갑자기 공식 발표는 2003년에 완료됐다고 발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기 1997년쯤 가가지고 갑자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한 프로젝트인데 갑자기 한 개인이 어떤 한 갑부가
개인이 갑자기 신문 기자들을 불러 모으고서 발표를 하더니 지금 요즘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지놈 프로젝트가. 근데 내가 직접 다시 내가 뛰어들어가고 내가 이걸 시작해서 3년 안에 내가 혼자 이걸 잃어버리겠어. 라고 발표를 해버리는 이 인간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걸 못하는데 네 혼자서 이거 3년? 네 했어요 얘가. 3년 안에 얘가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사람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희한한 기술을 써가지고서 이거를 갑자기 새로운 방식으로 3년 안에 난리가 났지 미국에서는. 어쩌라고 이거. 왜 난리가 나냐면은 이 사람은 개인이 이것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개인이 이 모든 유전체를 지가 딱 읽고 나서 이 사람이 이것을 특허를 걸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전 세계 모든 그 어떤 유전자 과학자도 접근을 못해 거기다가 모든 과학은 이제 전부 발전이 안 되고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떻게 하느냐 그 꼼수를 피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2000년도에 이미 완성했다고 하면서 마구 그동안에 일급된 거를 마구 이 퍼블릭 도메인에 마구 던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난리가 급해서. 야 우리 이거 다 했다 하고 이 녀석의 특허 걸기 전에 이미 마구 전부 내놓고 마크로는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타협하자 해가지고서 이 나중에 드디어 완성했다라고 공식 발표할 때는 그때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었었는데 그 빌 클린턴이 그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수장을 끌어들고 이 사람 이분을 같이 끌어다 두 사람을 마치 링에 같이 두 손을 들어주듯이 같이 딱 붙잡고서 딱 발표. 그렇게 이제 무마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덕택에 우리도 모든 인간의 유전자 이것을 계속 접근을 하고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참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03년에야 완전히 다 끝났는데 미리 2000년에 끝났다고 발표를 해놓고 3년 후에 나머지 이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비공식적으로 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고 나서 1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 덕택에 이것이 10분의 1로 감소가 비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2007년쯤 돼서는 심지어 하나의 개인조차도 자기 유전체를 처음으로 끝까지 해독을 할 수. 제임스 왓슨이 누굽니까? 처음으로 DNA 구조를 밝힌 그 유명한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그래서 이 사람 DNA를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독을 한 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2010년이 됐을 때는 이 정도 돈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아마 한번 여러분들 유전체를 500만 원이면 이거 뭐까지 2015년에는 100만 원 아래로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꿈 같은 얘기지. 100만 원 아래로. 그런데 10년 걸리면은 100만 원 암만 100만 원을 드린다 해도 10년 걸리면 좀 그렇지 않아요? 10년 아니에요. 저는 심지어 한국에서도 요즘은 내가 내 유전체를 전부 해독을 해야 되겠어. 마음만 먹으면은 이것도 매우 비싼 가격인데 까짓 거 300만 원만 투자할 생각 있으면 한 2, 3주 안에 끝내줘요.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사람의 유전체를 해독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다른 무슨 벼의 유전체를 갑자기 해독을 한다고 할 때 한 돈 300만 원 이건 연구부에서 그냥 얼마든지. 그런데 이게 10년 안에는 당연히 일주일 안에 끝날 것이고 진짜 몇만 원이면 개인이 전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슨 임팩트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안젤리나 졸리만 그냥 셀레브리티라서 나의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지금 매우 높다나 무슨 두썸씽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은 맘만 먹으면 모든 유전자들의 상태가 어떤 특정한 암에 걸릴 확률이 몇 %네? 당뇨 유전자가 있으시네? 이거 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게 된다는 얘기죠. 여태까지는 당연히 약이 있으면 어떤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나 병 걸렸네. 그리고 가서 혹시 그것을 치료하는 약이 있으면 다행히 이렇게 그 치료 방법에 맞게 하는 건데 이제는 맞춤형 의학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은 뭐냐면은 옛날처럼 정형화되고 사후 대응 형식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식으로 병 걸린 다음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방형으로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어떠한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언제나
개인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약이 이미 선반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한테 맞는 특별한 어떤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파악이 되는 시대가 곧 열린다는 얘기죠. 무서운 얘기지. 그러니까 금방 그 많은 질병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이 될 수가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완전히 편집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요즘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막 GMO 가지고 이거 GMO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이 화두, 이미 저 훨씬 더 낡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GMO? 옛날에 낡은 GMO는 이제 외부 유전자를 어디다 가서 여기다가 심어가지고서 그 외부 유전자가 마구 많은 양으로 발현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 이득을 얻는 것인데, 이 시대에는 이것은 한 5년 전부터 갑자기 막 붐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된 건데, 이것은 어떤 외부 유전자를 굳이 뭐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유전자 자체를 마치 워드 프로세서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가다가 틀렸다? 그럼 고치자 하고 하듯이, 그래서 편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유전자가 좀 남들보다 좀 약하네? 여기 뭔가 돌연변이가 있네? 파악이 되면은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당뇨 유전자, 뭐 인슐린을 뭐 계속 외부에서 처방을 하든가 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정상 유전자로 고쳐버리자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워낙 이것이 나온 다음에, 이 계통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첫 시간에 보여드린 뭐 세 번째 교과서 중에 그 강의자 중에 한 사람인 김진수 박사라는 그 사람이 사실 여기 거의 선도적인 연구자라서 그 유전체 편집 기술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지금 크게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막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봐서 이걸 교정을 해야 돼요. 교정. 이게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배아에다가 이것은 절대 하지 말자라고 약속은 해놓고 있지만, 약속은 언제나 깨지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모를 일이 진짜. 뭐 중국에 있는 엄청나게 의욕적인 과학자들이 그 약속 굳이 지키겠어요? 지킬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 말고 다른 농작물이라든가 동물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유전체 편집이 이미 시도가 되고 막 결과들이 팍팍팍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은 유전 개조를 통해서 이런 어떤 특별한 유전체를 연구를 해서 어떠한 유전자가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가져오고 어떤 식으로 노화를 방지 또는 유발하는지가 계속적으로 파악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유전체 편집 기술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고치면 우리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고치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이론적으로는 사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꼭. 그래서 뭐 이걸 실제적인 기술 자체를 하는데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결국 어떤 특정한 부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 부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걸 새롭게 어떤 완전히 제대로 된 부위로 교체를 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일종의 몇 개만 이렇게 살짝 바꿔버릴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전체 편집 기술의 본질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디서 우리가 배운 거냐면 세균에서 배운 거예요. 세균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 세균이 세균만을 특별히 이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효소가 최근에 발견돼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 얘기를 해야지 그럼 있다고 하고, 내가 좀 가져올게, 갖다 쓸게 하고 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체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득을 얻는 게, 여기서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계속 이 생명과학의 발전이라는 건 결국 다른 미천한 생명체들을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런 거를 너희들이 갖고 있었네? 그럼 내가 이거 좀 쓰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해서 발전을 해온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여태까지 진화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이 환경의 처분대로, 진화라는 건 뭐예요? 환경이 이렇게 제시하는 대로 누군가가 그것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태되는 것이 진화잖아요. 근데 이거 진화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은 우리가 환경 자체도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 많은 경우에 과학적으로 환경을 스스로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능력까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 조합만이 선택이 되는 것인데 그런 룰을 완전히 우리가 이제 무시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특별한 유전자 조합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양성이고 뭐고 이 여기에 있는 존재는 다양성이고 뭐고 하는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다양성이 이 유전자 편집의 한 가지 약간 또 어나더 약간 그다지 큰 중요한 점은 아니지만 하나의 장점은 어떤 특별한 이 개체의 유전자 다양성이 매우 완전히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거를 임의적으로 유전자 편집에 의해서 다양성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바나나 같은 경우 바나나가 완전히 멸종 거의 직전에 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다양한 바나나들이 있는데 이 바나나를 처음에 경작하던 농부들이 맛 좋은 딱 하나의 품종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맛이 좋은. 그것만 기르지 누가 딴 거 길렀을 데 없어요. 그것만 전부들 전 세계 농부들이 길렀어. 그러다가 한번 이 곰팡이 병에 의해서 완전히 멸종이 돼버렸어 그 바나나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맛보던 그 맛있는 바나나는 없어졌어. 새롭게 종을 하나 얻어가지고서 그거보다 맛이 훨씬 덜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있다가 요즘 또 갑자기 그것을 이제 침범하는 그 곰팡이가 또 생겨나가지고 얘도 이제 멸종하게 생겼다라고 좀 걱정하고 난리가 나고 그런 유전적인 다양성이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겪는 이런 실수들 같은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제나 강조를 하는데 심지어 그러한 패러다임조차도 이 유전자 편집은 비웃을 수가 있는 얘기죠. 이따가 뭐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면 되지 다양성 하는 식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인 이런 사회 문화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유전자와 자기 자손의 유전자를 편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전자를 원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개인의 교정보다 예를 들어서 아직 자식을 안 낳은 분들이 많으니까 자식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식만큼은 하고 예를 들어서 내 자식만큼은 IQ가 한 250 최소한 뜨고 키는 뭐 남자의 경우는 최소한 190 외모는 뭐 최소한 원빈급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왜 안 들겠어? 다 되겠지. 할 수가 있다는데 근데 돈 주면 다 된다는데 돈 주면 다 그 교정해서 그런 식으로 외모도 만들어주고 IQ도 만들어주고 육체적으로 누가 안 하겠어요? 돈만 있으면. 그러면 갑자기 길거리에 원빈이 505명이 막 쏟아져서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생길 텐데 이 유전 각 개인의 다양성이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모든 여성분들은 송혜교급 외모만 놓고 얘기를 합시다. 송혜교가 내가 가는 나의 이상형이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남자들은 전부 원빈급이다. 다양성이 없어지잖아요. 더 이상 원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걸 수도 있고 송혜교 그렇게 될까? 라고 걱정을 하는 한 그룹의 사람들. 그런데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그래도 절대 걱정 없어. 왜? 그래봤자 인간이 어디 안 가. 각자의 개개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형은 모든가가 원빈과 송혜교가 아니라 각자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둬도 다양성이 유지가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일단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한 후에 걱정을 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미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술이 언제나 존재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가능하던 기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못 나가겠네 박수 쳐서.